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 영상하고 관련된 그 영상에서는 그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했고 또 그 달러를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걸 통해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위기가 찾아온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뭐 베트남전에서 이 미국이 달러를 금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좀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1편을 먼저 보시면, 지금 2편도 아마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이 영상 최종 화면에 그 1편을 붙여 드릴 테니까, 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꼭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까지 얘기를 했었죠. 미국이 배째라, 뭐 금 못 준다. 뭐 그렇게 닉슨이 이 금태환제를 폐지해버리는 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 꽂혀버린 상태죠. 자,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충격파를 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속한 걸 저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달러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걸 극복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고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우리 헨리 키신저란 인물이 가끔 지금도 뉴스 선상에 나옵니다. 예전에 뭐 2년 전, 1년 전인가요? 뭐 한 그쯤 된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일 때 그때 이 헨리 키신저가 중국으로 가서 뭐 시진핑을 만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지금 이 헨리 키신저란 인물은 뭐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 유대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세도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을 달러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요. 이 모든 거래가 되는 것들을 이 딱 기축통화라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거래가 돼야 돼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약속을 저버리다 보니까 뭐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이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용한 게 달러의 힘을 되찾는데 이용한 거는 원유예요. 자, 이 키신저가 사우디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의 뭐 왕족들하고 얘기를 했겠죠. 자, 사우디에서 야, 우리가 미국이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거 최강대국인 거 알지? 뭐 우리랑 붙어갖고 이길 애들 없는 거 니들 잘 알잖아. 야, 사우디 니들 피곤하게 하는 애들 좀 많지? 그러면 내가 어느 누구도 니들을 못 건들게 해줄게. 야, 우리가 싸움 제일 잘하니까 뭐 니들 뭐 좀 뭐 갈구고 그런 애들 있으면 우리가 싹 다 정리해줄게. 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키신저가 한 게 뭐냐 하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야, 니들 근데 니들은 딱 요거 하나만 지켜주면 된다. 뭐냐 하면 니들 기름 많이 나는 거 그거 뭐 기름 전 세계가 다 필요한 거고 기름은 니들이 제일 많이 나니까 니들 그 거래를 할 때 이 원유를 팔 때 달러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니들이 좀 그렇게 해라. 그것만 해준다라면 내가 우리 미국이 니들 건드는 애들 뭐 싹 다 정리해 줄게.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는 오케이. 그러지 뭐. 그렇게 됐고 소위 얘기하는 오펙 국가들 이쪽도 하나하나 서서히 좀 이렇게 동조화해 가면서 국제 간의 모든 원유 거래 이런 것들은 달러로만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저 금을 준다고 이렇게 했던 얘기 사기를 쳤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때 뭐 1970년대 뭐 5.1 파동 나고 막 그랬을 때요. 달러가 아니라 더한 거를 달라고 해도 뭐든 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저 뭐 이 5.1 폭동 같은 것도 시장에 굉장히 좀 충격을 준 사건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사우디나 산유국들이 야, 우리는 달러만 받을 거야. 소위 쉽게 얘기하면요. 걔들이 갑이었던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갑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야, 달러 갖고 와. 그럼 달러 갖고 와야 되고. 야, 엔화 갖고 와. 그럼 엔화 갖고 와야 되고. 자, 그래서 이 페트로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1달러를 페트로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유를 통해서 미국은 다시 그 추락했던 달러의 위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뭐 달러가 금 안 준다고 뭐 안 된다, 금으로 돌려줄게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달러가 밉다고 기름을 안 사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이 달러는 다시 기축통화의 그 위치를 공고하게 그렇게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유는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부시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뭐 3대 악의 축, 그래서 이란, 이라크, 그 다음 북한 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워낙 별나게구니까 3대 악의 축에 들어간 거고요. 자, 이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는 거, 이거를 건드렸던 나라들은 어김없이 정말 큰 보복을 당했어요. 자, 이라크만 하더라도요. 첫 번째, 사담 후세인 저 걸프전이 있었죠. 1차 걸프전이 있고 2차 걸프전이 있었는데요. 자, 뭐 1차 걸프전 때는 이게 90년대 초반이죠. 아마 제가 군대 가려고 막 그럴 때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90년대 초에 이 아버지 부시가 저 이라크를 때렸죠. 근데 이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했어요. 달러에다가 뭐 저기 불 붙여갖고 그걸로 담배불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담 후세인이 이 원유 세상, 달러하고 원유의 관계, 이거를 좀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사담 후세인은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야, 왜 원유를 달러로만 받아야 되는데? 싫어. 우리는 원유를 거래할 때 뭐 엔화도 받고 위안화도 받고 유로화도 받고 뭐 다 받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 페트로 달러 세상에 이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씨가 이라크를 한번 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부시가 또 결국은 2차 걸프전, 이라크전, 2차 이라크전이죠. 2차 이라크전을 일으키면서 사담 후세인을 완전히 축출을 하는데요. 그때도 뭐였습니까? 그 핑계는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간 그 명분은 대량살상 무기였잖아요. 대량살상 무기. 야, 이라크 저것들 무기 화학 무기하고 생물학적 무기하고 이런 대량살상 무기를 막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인류 공존과 지구 평화를 위해서 그냥 냅두면 안 돼. 라는 그런 명분이었어요. 자, 그러고 근데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 딱 축출을 하고 난 다음에 대량살상 무기가 이라크에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라크를 딱 쳐들어갈 때 그랬었죠. 뭐 있어서 쳐들어간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 갖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음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라크를 쳐들어갔던 거예요.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이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는 이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축출을 당한 겁니다. 이란은 지금도 뭐 이란 제재 막 하고, 옛날에 이란도 제재를 한참 받았었죠. 이건 뭐였냐면요. 이란이 그 테헤란에다가 원유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야, 우리 뭐 달러로만 안 해. 뭐 우리가 우리 거 판다는데 우리가 우리 거 파는데 뭐 달러를 받든 뭐 유로를 받든 이건 내 마음이지. 그 굳이 달러 받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헤란에다가 원유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 결과적으로 이란이 악의 축이 된 거는 그 뭐 대사관의 인질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악의 축이 됐다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안 있죠. 자, 이거는 미국 쪽에서 보면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축통화라는 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미국이 저렇게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저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원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들, 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달러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미중 무역전쟁 지금 뭐 한참 시끄럽죠. 그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이 중국은 상하이에서 또 원유거래소를 만듭니다. 원유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마찬가지 뭐 위안화로 거래가 되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어요. BP사죠. 영국의 에너지 기업인데요. 이 BP사에서 이 원유를 중국에다가 300만 배럴인가 납품을 했는데요. 이 원유를 위안화를 받았어요. 위안화를 받고 했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에 3월 달에 이 얘네들이 중국이 원유 거래소를 만들고 그 이후로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맨날 미국이 두들겨 패고 있죠. 맨날 두들겨 패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패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패권에 대한 도전. 나중에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뭐 그런 영상도 제가 하나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신흥 강국이 생기고 기존 강국이 생기고 하늘에 두 개의 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셔도 될 거예요. 이런 측면을 보면 중국은요 좀 멍청했어요. 이번에 덩샤오핑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도광양에 향후 50년 동안은 미국에 대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뭐 대놓고 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 원유도 마찬가지고 뭐 1대1로다 뭐다 막 이러면서. 그 반면에 그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 전에 미국이 패권국이기 이전에, 그 전에 패권국은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죠. 영국이 그 전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자,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영국이 패권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 중국이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 가장 강한 패권국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은 1890년대 영국의 경제 규모보다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1890년대에 이미 기존의 패권국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덩샤오핑이 얘기한 도광양해가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그런 정책이었어요. 미국은 다른 유럽 쪽 뭐 이런 쪽들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물론 뭐 거기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뭐 로스차일드 가문의 뭐 그런 영향력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견제랄까 뭐 이런 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잠자코 살았어요. 지들이 힘이 제일 센데도 거기서 힘을 드러내지 않고, 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시작될 때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 전에 미국은 유럽 쪽 전쟁에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이미 1890년대 영국의 경제력을 넘어서 버렸는데도
자, 가만히 있다가 뭐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유럽 쪽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힘을 다 이렇게 소진하는 사이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걔네들한테 군수물자들 이런 것들 수출하면서 엄청난 경기 호황을 구가하게 돼요. 자, 이런 게 필요했어요. 중국한테도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아마 덩샤오핑이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자, 이 미국한테 대들어갖고는 미국한테 패권에 도전했다가 저 구소련 공중 막 조각조각으로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일본도 옛날에 80년대 미국 패권에 한번 도전했다가 그쵸?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자, 요것도 또 일본이 또 이렇게 좀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뭐 좀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되는데, 요 영상도 따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뭐 영상을 너무 자주 올리는 것도 좀 그렇죠, 이런 영상들은. 그래서 향후에 차근차근 제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한테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조각조각 나서 뭐 구소련 그렇게 조각 났죠. 일본 잃어버린 20년도로 갔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다렸어야 됐어요. 좀 더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실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구소련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을 때,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을 때, 이때는 미국 GDP의 한 40% 정도 수준을 조금 넘었을 때, 그럴 때 머리 빳빳하게 들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GDP의 약 70%까지는 안 되더라도 70% 가까이는 돼요. 그러니까 60%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나 구소련을 제압하는 거는 초등학생을 제압하는 거다, 이 정도로 봤다라면요, 이 정도의 힘이 든다라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생 정도, 이 정도를 제압하는 힘이 드는 거죠. 더 힘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칼을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면서 뭐 1대1로 뭐 AIIB 이러면서 막 주변국들을 막 끌어모으죠. 끌어모으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야, 저것들 못마땅한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제압을 못했던 거는 그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뭐 그때도 돈을 풀면서 극복은 했습니다만, 이 중국이 크는 거 뭐 이거를 좀 견제하려고 막 그랬다가는, 중국 잡으려고 했다가는 또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제압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중국이 도를 넘어버린 거죠. 뭐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뭐 AIIB 뭐 1대1로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2018년도 3월 달에 이 상하이에다가 원유거래소 하면서, 야, 우리 이 거래소 만들어 갖고 뭐 위안화로 거래할 거야, 그렇게 해버리니까 미국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중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은요, 공화당, 민주당 이런 여야를 안 가리고 중국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참 이 중국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가려나 봐요. 자, 뭐 이 원유 얘기는 아닌데, 저 ARM이라는 회사가 있죠. ARM이라는 회사가 원래 영국 회사예요. 영국 회사인데 중국 지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 전에 작년이었었던가요? 재작년이었었던가? 작년이었겠네요. 작년에 이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가장 크게 했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을 중국의 저 하웨이 쪽에 수출 못하게 했어요. 수출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발의했고, 또 여러 회사가 거기 동참을 했습니다. 이 ARM 같은 경우는 영국 회사예요.
자, 소프트뱅크 우리 손정희 회장이 대표로 저 회장님으로 계신 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49%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저 중국 ARM 지사 같은 경우는. 근데 합작법인 형태로 ARM하고 ARM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합작법인 형태로 법인을 만든 거예요. 자, 소프트뱅크가 49%를 갖고 있고 나머지 51%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뭐 여러 기관이죠. 이쪽에서 나눠서 갖고 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이 ARM에서 그 지금 대표이사 중국 ARM 중국 지사 대표로 있는 뭐 그쪽에 대표를 해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자, 이거 뭐 본사에서 내린 명령을 거역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ARM 지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요.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ARM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승인을 받았어요. 중국 정부의 승인을. 이거 뭡니까? 기술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게 굉장히 정말 엄청난 무리수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걸 강행하는 이유는 더 이상 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한 걸 거예요. 자, 아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경우는 약간 좀 틀립니다. 이 ARM 중국 지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 그 중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큰 그런 상태인데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기업,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율 자체가 그쪽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 본사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고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쪽, 이런 쪽을 주로 담당하는 게 뭐 상식이에요. 근데 아마 이 ARM 중국 지사에서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뭐 300 몇십 명 있던 걸 600명 수준으로 늘리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뭐 대표이사 해임해라 뭐 그러니까 뭐 터트려 버린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엊그저껜가 나왔어요. 엊그저껜가 뭐 이런 일이 나와갖고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쪽이 신뢰도가 무너진다라면 탈중국화 이런 부분들로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끝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달러에 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그런 얘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 무역전쟁의 단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뭐 나중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국을 봐주거나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는 없고 벌써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니까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관련되는 영상들도 제가 좀 상황 봐서 또 좀 만들어 드리고 이 오일 달러 얘기도 한참 못했어요. 이 주식 제대로 좀 배우시려면요. 역사 부분도 다 알아야 됩니다. 역사 부분도 다 알아야 되고 하여튼 공부할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요. 이 주식 공부를 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받는데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 영상에도 몇 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거를 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고 각국의 역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찾아봐야 돼요.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게 공부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도 없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계속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8월 8일 토요일인데 내일까지 휴일이네요. 자,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